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무언가 서연이 버리고 있습니다. 장어탕 버린 거야? 음식물 쓰레기통이 반쯤 열린 틈으로 장어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 준호는 새벽부터 서연을 준다고 만들었을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만드신 거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올리겠습니다. 5월의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5달째에 접어든 배가 제법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커다란 스테인리스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른 아침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살그머니 놓고 간 장어탕이었습니다. 용기 옆에는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몸보신에 장어탕만 한 게 없다.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서연은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정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주방 입구 쪽을 한번, 현관 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목공방으로 출근했고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용기를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묵직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이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장어탕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구수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고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물색은 짙은 황갈색이었고 토막난 장어 살점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국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못 먹겠어요. 서연은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것이 아니라 따로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국자로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지퍼백 안에 담았습니다. 장어 살점도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지퍼백 입구를 꼼꼼히 잠그고 매직펜을 꺼내 날짜를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5월 23일. 서연은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 남편이 잘 열지 않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지퍼백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담긴 내용물도 달랐습니다. 사골국물, 전복죽, 미역국. 하지만 하나같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 5월 초, 5월 중순까지 벌써 7개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지퍼백을 그 옆에 나란히 놓고 냉동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장어탕을 들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로 진한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장어 살점이 배수구망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냈습니다. 손으로 배수구 쪽을 훑어 살점까지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용기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배수구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서연은 가만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이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남편 강준호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목공방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조리대 위에 빈 스테인리스 용기로 옮겨갔습니다. 다음에는 건조대, 그리고 서연의 손, 그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장어 살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진한 장어탕 냄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어 살점이 그 안에 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어탕 버린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 4시부터 끓인 건데 그걸 통째로 버린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골국도 버렸잖아. 지난번에 전복죽도.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당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간신히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준호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난번에 넣어두고 간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음식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음식만 버리는 거야? 뭐가 문제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다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냉동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퍼백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증명할 수 있어. 냉동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냉장고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5월의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서연에게는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낸 것도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냉동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기를, 임신 중이라 몸이 유난스러운 것이기를, 그냥 그것이었으면 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나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꼭 알맞은 온기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데려온 사람이면 다 됐어.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생각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전부 필요 없어질 만큼 그냥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았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반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직접 담근 깍두기, 고추장아찌까지 매번 과하다 싶을 만큼 바리바리 싸보냈습니다. 서연이 손이 많이 가는 건 괜찮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해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갖다 먹어.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반찬통은 항상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퉁명스러움 뒤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숨어 있는지 서연은 금방 알았습니다. 서연 생일에는 미역국을 직접 끓여 가져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사온 소고기를 오래도록 볶아 만든 미역국이었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별것도 아닌데 뭘 하면서도 서연이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전화 한 통 없이 죽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서연이 비몽사몽간에 현관문을 열자 손에 냄비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빨리 들어가. 거실 소파에 눕혀놓고 죽을 직접 데워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셨습니다. 다 큰 며느리한테 죽을 떠먹이는 것이 우습다는 듯 시어머니가 먼저 피식 웃었고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꼭 그런 온기였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서연아, 준호 오늘 늦는다던데 밥은 먹었어? 혼자 굶으면 안 되지. 남편한테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헤아려서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따뜻하게 데운 밥과 된장국,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혼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나 복 받은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지라고 농담을 했고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고부 갈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서연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으세요. 정말로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갈비찜에 시금치나물, 된장찌개까지 상이 푸짐했습니다. 다들 맛있다며 먹는 중에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기 가져보려고 해요. 요즘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반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건강하게 잘 가져야지.
하지만 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인 것을, 그 눈가에 스치고 지나간 무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10년째 이 조용함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벽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사진 속에서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여보. 시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떠나나 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준호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아들이 잘 크는 것을 보며 살았고 아들이 장가가던 날도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지 시어머니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 강미영이었습니다. 불도 안 켠 거실을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두컴컴하게 왜 이러고 앉아 있어? 불을 켜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다가 다시 영정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뭘 했는지 나 다 들었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네. 그 말이 조용한 거실에 길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어딘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딘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윽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이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가슴이 너무 서늘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 먹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준호 오늘 연락했어?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엊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께도.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그 짧은 통화 뒤에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한테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왜인지 서럽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또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아까 준호 카톡 봤어? 서연이랑 주말에 여행 다녀왔나 봐.
사진 올렸던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봤어? 둘이 바다 앞에서 찍은 거. 준호 얼굴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 못 봤어. 아, 그래. 한번 봐봐. 나는 뭔가 씁쓸하던데. 미영은 또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카톡 화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 친목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지인인 박태식 씨가 옆자리에 앉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집사님,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들 눈에도 보일 만큼 자신이 변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들 걱정을 이렇게까지 얼굴에 달고 다닌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그것이 서럽기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미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미영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준호네 어떻게 할 것 같아? 혹시 서연이 친정 먼저 간다는 얘기 없었어? 시어머니는 아직 얘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이제 손주 생기면 명절도 달라질 거야. 애 있으면 서연이 친정 쪽이 더 자주 보게 되어 있어. 그게 요즘 세상이야. 그렇게까지야. 아니, 현실이 그렇다고. 엄마가 너무 모르는 거야. 옆집 방 여사 알잖아. 손자 생기고 나서 명절에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잖아. 며느리 친정이 가깝다고 거기서 다 해결하더래.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점점 밀려날 거야. 손주 생기면 준호는 완전히 저 집 사람이 돼. 엄마 자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무서운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엄마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 미리 알고 있어야 마음 준비라도 하지. 시어머니는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그래.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나잖아.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미영이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셨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들렀고 명절이면 며칠씩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부터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한 번이 되고 한 번이 가끔이 되고
가끔이 연락으로만 대신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가를 갔으면 아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어른스럽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아무도 없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자? 나는 잠이 안 와. 엄마 생각하다가. 시어머니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조리대 위에 엎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손주 생기면 끝이야. 밀려날 거야. 엄마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텅 빈 집안에 혼자 누워 있으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니 오히려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반찬이 왔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국이나 죽 같은 것이 따라왔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말 없이 다녀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서연은 그 음식들을 받을 때마다 잠깐씩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먹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복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전복을 직접 손질해서 끓인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죽 색깔이 연한 미색으로 곱게 끓여져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전복이 최고야. 데워서 먹어.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돌아와 죽을 데웠습니다. 그릇에 담으니 양이 제법 넉넉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절반쯤 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두근두근. 분명히 빨랐습니다. 임신 중에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마와 목 뒤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땀이 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으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을 잘못 먹은 것처럼 위장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버텼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목공방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를 듣더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뛰고 손이 떨려.
남편은 더 묻지 않고 서연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가까운 내과에 갔다가 증상이 심하다는 판단에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를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혈압 측정까지. 서연은 검사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건지.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량이 늘고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태아도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남편도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다시 오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오늘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손이 떨려서 응급실 다녀왔어. 검사는 이상 없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많이 놀랐겠다. 검사에서 이상 없다니 다행이네. 몸조리를 잘해야지. 임신 중에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일 음식해서 갖다 줄게.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해서라고. 임신이 원래 이런 거라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골국이었습니다. 뽀얗게 우려낸 사골국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네. 사골국 먹으면 기운 차릴 거야. 꼭 챙겨 먹어. 서연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냄비를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데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연은 결국 사골국을 데워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같은 증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속으로 아무 소리 없이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1시간쯤 지나자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응급실에 갔던 날짜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골국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주 연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몸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달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개의 동그라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우연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덮지 않고 그대로 탁자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꺼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낌만큼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달력 위에 두 동그라미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달력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두었다가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라미는 2개였습니다. 아직 2개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숫자였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음식을 보내올 때마다 손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을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건너편 집 감나무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서랍 앞에 섰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비닐봉지 뒤에 쓰지 않는 행주 몇 장 아래에 갈색 약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쯤 되는 작은 병이었습니다.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병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병을 처음 손에 넣은 것이 언제였는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영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와서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한테 쓰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크게 해롭지는 않다고, 그냥 기운을 빼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때 당장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병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약병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 바깥의 새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들어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가슴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미영의 말이었습니다. 손주 생기면 끝이야. 엄마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밀려날 거야. 그 말들이 새벽마다 잠을 깨웠습니다. 그 말들이 밥맛을 없앴습니다. 그 말들이 아들의 웃는 사진 앞에서 눈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부엌에 있어. 서연이 어제 또 많이 아팠다던데. 준호한테 들었어. 요즘 몸이 많이 약한가 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쪽에서 애 낳으면 진짜 끝이라니까. 준호가 뭘 더 바라겠어.
아내, 아이 다 있는데 엄마는 그냥 가끔 생각나는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게 현실이잖아. 그런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 내가 엄마 편이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가 너무 착하게만 있으니까 자꾸 밀리는 거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갈색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끝이라니까. 현실이잖아. 엄마 편이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내려와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작은 병 안에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크게 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운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올려둔 냄비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에 끓여둔 미역국이었습니다. 서연을 위해 끓인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을 넣지 않고 소고기만 넣어서 깔끔하게 끓였습니다. 냄비 뚜껑에서 김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약병 뚜껑을 돌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병 안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약병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2방울, 3방울. 국물 표면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냄비 손잡이 위에 올려진 채였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이 집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소리를 막았습니다. 갈색 약병은 다시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비닐봉지 뒤로, 쓰지 않는 행주 아래로. 시어머니는 서랍을 닫으며 손바닥으로 서랍 앞면을 꾹 눌렀습니다. 마치 그 안의 것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냄비 안에서는 이미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냄비를 들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 담긴 것은 이제 전과 같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미역국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으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냥 임신 중에 몸이 예민한 것뿐이야. 그런데 30분이 지나지 않아 또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속이 더 심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3개였습니다.
서연은 동그라미 3개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전복죽, 사골국, 미역국, 전부 시어머니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우연히 3번 겹치는 것은 달랐습니다. 2번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덮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날짜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증상, 먹은 음식, 시어머니 방문 여부. 2번째 날짜, 증상, 먹은 음식, 시어머니 방문 여부. 3번째 날짜, 오늘, 미역국, 방문 있었음. 적어놓고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을 먹지 않은 날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을 먹은 날에는 어김없이 같은 증상이 왔습니다. 서연은 공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두고 일부러 먹었습니다. 반 그릇만, 조금만. 그날 오후에 또 증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왔고 더 오래 갔습니다. 서연은 욕실 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난 뒤에 벌어질 일들이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반드시.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욕실 안에 그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 장혜원을 만났습니다. 혜원은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서연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원이 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많이 못 잔 거야?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혜원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카페 안이 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부터 공책에 적어둔 날짜들까지, 응급실에 다녀온 것도,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던 날도. 혜원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응? 혹시 음식 때문 아니야?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혜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증상이 매번 같잖아.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식은땀. 이게 임신 증상이라면 특정 날짜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설명이 안 돼. 먹은 것과 연결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런데 설마 시어머니가.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 판단 못하겠어. 샘플 있어? 음식 남겨둔 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동실에 있어. 혜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지고 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뭔가 나오면 그때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임신 증상인 거야. 그러면 다행인 거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혜원에게 지퍼백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냉동실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는 것들로 골랐습니다. 증상이 심했던 날의 것으로. 혜원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기다려. 서연은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공책을 더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어머니 방문 여부, 받은 음식 종류, 증상 시작 시각, 증상 내용, 지속 시간, 칸을 나눠서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도 꺼내 날짜 순서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지도 찾아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책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꼭 지킬게.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퍼백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새로 받은 음식에서 조금씩 덜어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냉동실 안쪽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서연의 얼굴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냉동실 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창밖에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느낌에 손을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냄비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북엇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어가 몸속 노폐물을 빼준다잖아. 임신 중에 좋다고 해서. 서연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현관까지 배웅도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냄비 앞에 섰습니다. 뚜껑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고 건더기도 조금 넣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냉동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국은 전부 싱크대에 쏟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목공방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 다녀갔어? 네. 뭐 가져왔어? 서연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북엇국이요. 먹었어? 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도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매번 음식을 버린다는 것을, 냉동실에 지퍼백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말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혜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지난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목공방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나야. 결과 나왔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왔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서연의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혜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앉자 혜원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했어. 대학원에서 독성학 연구하는 애야. 샘플 2개 다 분석했는데. 혜원이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둘 다에서 같은 성분이 나왔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이야. 양은 많지 않아. 그런데 임신 중인 사람한테는 증상이 훨씬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대. 서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한테는요? 지금까지 노출된 양으로는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대. 하지만 계속 먹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앞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이 되고 나니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말해야지. 그런데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가 믿어줄지 모르겠어. 어머니를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증거 있잖아. 공책도 있고 지퍼백도 있고 이 분석 결과도 있어.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음식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 있어야 준호 씨가 완전히 믿을 것 같아. 나는 그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 혜원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서연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앉아봐요. 남편이 서연의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지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혜원에게 받은 분석 결과 종이도 꺼냈습니다.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날짜부터, 증상부터, 패턴부터. 남편은 처음에는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분석 결과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음식에 뭔가를 넣었다는 거야? 지금? 여보, 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날짜가 전부 일치해요. 그리고 샘플에서 성분이 나왔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잡았습니다.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왜 그러겠어? 여보.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혼자 모은 거예요.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이제 너무 무거워요. 여보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은 분석 결과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퍼백들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적힌 지퍼백들이 안쪽 깊숙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꺼내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냉동실 문을 닫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독성 연구소 가야겠다. 제대로 된 곳에서 다시 검사해야 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퍼백들을 바라보다가 분석 결과지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무게를 나눠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목공방에는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않겠다고. 서연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식탁에 앉아 회원에게 받은 분석 결과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독성 연구소 예약했어. 사흘 후에 샘플 가져가면 돼. 정식으로 검사 의뢰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고. 남편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카메라 달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감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가 없어. 해야 하면 하는 거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식탁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댁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다는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가워하며 맞았습니다. 밥 먹고 가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부엌 구석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위, 찬장 모서리, 창문 옆 선반.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게. 집에 돌아온 뒤 혼자 소형 카메라 2대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을 담을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 설치했습니다. 드라이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카메라는 찬장 모서리에 하나, 냉장고 위 물건들 사이에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 서랍을 여는 동작이 담길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남편은 그 집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먼저 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함께 보자고.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날, 이틀째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장을 봐와서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켰습니다. 한참 끓이다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는데도 주변을 살피는 동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갈색 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화면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색 병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갈색 병을 서랍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 어깨의 흔들림이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남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알아온 어머니가 저 화면 속에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상이었습니다. 오전 중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입모양과 표정이 담겼습니다. 남편은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못하겠어. 무서워. 무슨 소리야? 지금 멈추면 어떡해? 엄마가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한 거 다 들키는 거야. 그래도 엄마, 내 말 들어. 준호가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자꾸 힘들어하면 결국 준호가 엄마한테 기대게 되어 있어. 그게 엄마 자리를 되찾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다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아들을 지키는 거야. 남편은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진 것이라고. 그런데 화면 속에는 미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한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를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미영은 친누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상실감을,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하나씩 건드려가며 결국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서연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일시 정지된 화면 속에 미영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미영 누나야. 처음부터 누나가 뒤에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옆에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척, 걱정하는 척,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 하나가 지금의 남편이 버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잠든 뒤에도 남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였습니다. 노트북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면 속 장면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갈색 약병, 그리고 그 옆에서 나지막하게 속삭이던 미영의 얼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자신을 키우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프다는 말 한 번 없이 버텨온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갈색병을 꺼내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시간 있어? 잠깐 가도 돼? 시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오냐고 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독성연구소 정식 검사 결과지도 챙겼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정리해온 공책도 넣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몸은? 괜찮아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까지 함께 온 것을 보더니 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왔어?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과일이 담긴 접시도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료를 들고 나오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 시어머니가 남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평생 보아왔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보다가 남편을 보다가 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부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손이 보였습니다. 갈색병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고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방울방울, 국물 속으로. 그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닫고 앞치마를 붙잡고
어깨를 흔들며 우는 장면까지 화면이 멈추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그냥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검사 결과 있어. 독성 연구소에서 나온 거야. 서연이 냉동실에 보관해뒀던 음식 샘플에서 나온 성분이랑 같아. 결과지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아들 잃기 싫었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주 생기면 준호가 완전히 떠나버릴 것 같았어. 내 곁에 아무도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게 너무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나 어디 안 갔어. 한 번도 간 적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장가 갔다고 엄마를 버린 게 아니잖아. 근데 엄마는 서연이를 잃어버릴 뻔하게 한 거야. 내 아이를 잃어버릴 뻔하게 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영정사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잡고 이마를 그 위에 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크게 잘못했어.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 영정사진을 붙잡고 우는 저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미움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한. 서연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들어오다가 거실 풍경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 노트북이 놓인 식탁, 굳은 얼굴의 남편과 서연. 미영의 눈이 빠르게 상황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남편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잘하고 있어,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 준호 다시 돌아올 거야.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뭔지 알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걱정이 돼서 한 말이야. 내가 직접 뭘 한 게 있어? 엄마가 한 거잖아. 나는 그냥 얘기만 한 거고. 누나, 왜 사실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그만해. 남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 못해도 돼. 근데 서연이한테는 내가 직접 빌어야 해. 남편이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문 앞에 서서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야 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래도록 말을 잃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독성연구소 정식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써온 공책과 병원 기록도 한데 묶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이성훈을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성훈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영에게는 집안 이야기를 정리할 자리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와 고모 두 분, 가까운 친척 몇 명도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시어머니 집으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인다고 하니 어색하게나마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거실에 의자를 놓아 빙 둘러 앉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소파 한쪽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자리가 자신과 상관없는 척. 서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배였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화면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부엌이 나타났습니다. 냄비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서랍에서 꺼내지는 갈색 약병, 뚜껑이 열리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 거실 안에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큰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고모 한 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잘하고 있어 엄마. 준호 다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아들을 지키는 거야. 그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건 내가 그냥 엄마 걱정해서 한 말이야. 내가 직접 뭘 한 게 있어? 실제로 손을 댄 건 엄마잖아. 나는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 약병 누나가 가져다 줬잖아. 미영의 입이 닫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가 설계한 거야. 엄마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거 누나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신지 그걸 제일 잘 알면서 그걸 이용한 거잖아. 이용이라니 나는 엄마 편이었어. 엄마 편이었으면 엄마가 이 지경이 됐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 낮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미영이 출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성훈 형사와 동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성훈 형사가 미영 앞에 섰습니다. 강미영 씨,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왜요? 나는 아무것도. 독성 물질 제공 및 범행 교사 혐의입니다. 자세한 건 가셔서 얘기하시죠. 미영이 끌려나가면서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엄마가 한 거잖아. 엄마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오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시어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과호흡과 극도의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실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병실 창으로 저녁 햇살이 비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응, 여기 있어. 미안하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이 진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서연을 부축해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앞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복도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소리를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앞에 차가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는 왜? 들어가 봐요, 엄마.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병실 안에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짓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살며시 들어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안아보세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두 팔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 하나가 아이의 등을 다 덮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움찔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향해 손가락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꼭 쥐었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서연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먼저 간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갚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져야 할 책임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아이는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외로움이 따뜻한 손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남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은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다면 그냥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